자, (18쪽) 비활성 기체. 우리가 말 그대로 주기율표의 맨 우측에 위치하고 있고요. 최외곽 궤도의 전자 8개, 헬륨은 2개지만 어쨌거나 최외곽 궤도의 전자를 가득 채운 녀석들입니다. 이렇게 가득 채움으로써 소위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를 8개를 맞춘다는 게 가장 핵심이 아니라 최외곽 전자의 전자를 가득 채웠다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자 배치 구도 자체가 상당히 안정화돼요. 이게 나중에 화학 1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뭐 지금 둘 다 내가 아까 잠깐 과를 물어봤을 때 문과 쪽 지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나 생각이 바뀌어서 이과 지망을 하게 되면 기본으로 화1을 깔고 가는 게 무난하거든요. 왜 이과 계열 어느 과를 가든지 물리나 화학 둘 중에 하나를 깔아놓고 나머지는 생지 중에 가는 게 맞아요. 화1에 가면 원자 반지름이라는 설명을 해요.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 원자 크기나 주기율표 그런 모든 성질을 설명하는 기준의 전기력 공식이 있었잖아. 전기력 뭐? 이 공식, 전기력 공식에 따르면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핵이 가지는 전하량이 증가할 거 아니야.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된다? 원자의 반지름이 감소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딱 예외가 걸리는 게 이 17쪽 원소들입니다. 이 18쪽 원소예요. 이렇게 가다가 18쪽에 딱 이르면 얘네들은 이미 안정화된 상태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자와 전자 사이의 반발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반지름이 확대되는 예외 상태까지 생기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규칙성에 좀 벗어나는 되게 독특한 케이스의 원자들이 됩니다. 또한 얘네들은 그런 과정에서 아주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원소들하고 결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비활성이야. 활성이 없다. 반응 안 한다는 소리라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비활성이라서 단원자 분자 기체로 존재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기체들을 생각해보면, 기체, 특히 원소인 기체들 생각해보면 이원자 분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N2, O2, Cl2, F2. 그지? H2. 얘는 단원자 분자 기체. 그래서 원소 기호를 써놓으면 그게 원소를 표현한 건지 원자를 써놓은 건지 분자를 써놓은 건지 구별이 안 가죠. 근데 사실 원소이자 원자이자 분자인 거야. 예,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누구다? 헬륨, 원자 번호 2번. 네온 10번. 아르곤 18번.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크세논, 제논 쭉 넘어갑니다. 얘네들을 결국 다른 원소들이 화학적인 반응을 하는 이유는 뭐다? 18쪽과 같은 이게 가장 쉬운 설명이라고 보면 돼요. 18쪽이랑 같은 배치를 하고 싶다. 왜? 안정하니까. 그게 편하니까. 그게 좋으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형외과 의사들이 어떤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을까? 성형외과 의사들이 어떤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을까? 연예인 사진 들고 와서 똑같게 해주세요. 안 그래? 그지? 왜 똑같게 해달라고 그럴까?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연예인의 사진, 그 모습이 소위 말하는 이상형인 거죠. 가장 이상적인 모습인 거예요. 제일 예뻐 보이는 모습인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자 구조, 전자 배치 구조로서는 이상형인 거예요. 쟤네들을 닮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내가 그거 그려줬던 걸 기억하는데, 가운데 얘네들 적어놓고 오른쪽에 양이온 적고 왼쪽에 음이온 적었던 주기율표, 등전자 이온표 적어줬었죠. 그 구조 자체가 이거인 거지. 얘네들하고 전자 배치를 똑같게 하기 위해서 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버리고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채워 넣어서 음이온이 되는 거지. 그러면 적어도 뭐는 전자 배치만이라도 얘네들과 똑같은 개수, 똑같은 배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 생각해봐. 나트륨 입에놓고 씹으면 죽어요. 응? 금속 나트륨을 입에 놓고 씹는다고 생각하면 첫 번째로 나트륨에서 나트륨하고 침이 반응해가지고 수소기체가 나고 열이 나서 폭발할 위험이 있죠. 침이 얼마 없어서 그 폭발이 얼마 안 됐다고 친다면 침하고 반응한 나트륨은 수산화나트륨 강염기가 돼가지고 우리 혓바닥과 살을 녹일 거야. 그 양잿물이란 말이야. 그럼 죽어요. 사람이 염소기체를 들이마시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가 유대인 학살을 했으면 독가스야. 그런데 사람은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이루어진 염화 나트륨을 안 먹으면 죽어요. 즉 염화 나트륨은 먹어도 아무런 해가 되지 않죠. 그지? 물론 엄청 많이 먹으면 해가 되겠지. 맞지? 왜냐하면 나트륨 이온이 되었기 때문에 구조가 안정화됐으니까 나트륨 원자만큼 반응성이 없는 거야. 염화 이온이 됐으니까 전자 배치가 안정화됐으니까 염소 기체일 때만큼 반응성이 없는 거예요. 염소 원자일 때만큼 반응성을 못 가지는 거야. 이온이 됐으니까. 전자 배치가 안정화됐으니까.
왜? 화학 반응은 전자가 반응하는 거거든. 원자들이 이 구조가 되기 위해서 반응하는 거거든. 이해가 돼요? 그지? 이온 파트는 우리가 지난주에 쭉 이야기를 했고, 결합 앙금 이야기도 했죠. 결합하는 개수 이야기도 했지. 합쳐서 0이 되도록 반응한다는 거. 자, 그럼 넘어가서 공유 결합을 보겠습니다. 공유 결합은 자, 일단 첫 번째, 비금속 원자 사이에서, 같은 개수의 전자를 내어 놓음으로써 뭐를 만든다? 공유 전자쌍이라는 걸 만들고, 이 공유 전자쌍을 통한 정기적 인력으로 결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학하고 나서 내가 아마 학교 들어가서 진도를 다시 돌 때 내신 관리 어차피 계속 요 시간대 돌 거란 말이지. 그때 다시 한번 요 설명을 할 건데, 루이스 전자 점식이라는 개념으로 좀 설명을 할게요. 이거 물론 이거를 100% 쓰는 건 아니고 여기서 기법만 좀 가져오겠다는 거야. 지금 우리 책의 그림을 보면, 공유결합 그림을 보면 안쪽 껍질부터 바깥쪽 껍질까지 원자 구조의 전자들을 다 그려놓고 공유결합 표시를 하고 있죠. 그지? 저거 다 그리려면 세워라 내워라에 귀찮아 죽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루이스 전자점식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안쪽 공간에 원소 기호를 쓰고요. 이 바깥쪽 공간 있잖아. 요 바깥쪽 공간. 사실 바깥쪽 공간이 해봐야 위, 아래, 앞, 뒤, 네 공간에, 요 바깥쪽 공간에 최외곽 전자 혹은 우리가 원자가 전자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 최외곽 궤도에 있는 전자들, 반응에 참여할 전자들. 걔네들을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공유결합을 설명할 거니까 비금속 원자만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 그지? 네. 그럼 우리가 써야 될 족은 이제 1족의 수소. 맞죠? 14족의 탄소하고 규소, 15족의 질소하고 인, 16족의 산소하고 황. 맞지? 자꾸 올라가냐? 인, 황, 니도 씨 내려와. 17쪽에 플로닌하고 염소, 얘네들만 표시해주면 되는 거야. 어차피 20번까지밖에 잘 안 쓰니까. 근데 어떤 식으로 표시하냐?
위치는 어차피 결합을 그리다 보면 위치는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표시하는 건 뭐냐면 8개의 전자를 표시하면 되는 거잖아, 결국. 8개를 네 쌍으로 표현하는 거야. 여기서 8개를 네 쌍으로 표시하는데 화학 과정에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훈트의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자를 최대한 집어넣을 때 가급적이면 어떻게 한다? 홀 전자 개수를 최대한 많게 배치한다가 있어요. 궤도의 전자가 돌 때. 그거를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배치를 하면 가장 무난해. 그러면 어차피 1쪽은 원자과 전자 몇 개야? 1개지? 그러면 수소는 여기 전자 점 하나만 딱 찍어주면 돼. 14쪽은 전자가 몇 개죠? 4개지? 그러면 위, 아래, 좌우에 점을 찍는 거야. 이렇게 4군데. 질소는 5개잖아. 5개는 어떻게 표현한다? 하나는 전자쌍을 표현하고 홀전자가 몇 개? 3개. 그러면 인도 똑같게 표현이 되겠죠. 산소는 6개니까 2개의 쌍을 두고 2개를 홀전자. 원래는 아래 위에 쌍을 두고 좌우에 점을 찍어도 똑같은데 왜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줬냐면 얘네들이 실제로 분자 모형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물 분자가 꺾여 있는 게 우리 보통 물 분자를 이래 그리잖아. 요 구조 모양을 좀 더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리는 게 좀 더 좋아. 실제로는 요게 그 입체적 구조를 설명하는 게 있거든요. 화학원에 가면. 그러면 정사면체 구조, 여기서 여기까지 사실은 전부 다 정사면체 구조에서 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의 위치를 가는 거예요. 정사면체 위치에서. 수평면에서 십자가가 아니고 정사면체 채심에 이 원자들이 있고 어떤 모양인지 알겠지? 대략. 여기 있고 요선이 이제 공유결합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보통 그리고. 그럼 17쪽은 7개니까 3개가 쌍이고 혼자 하나. 3개가 쌍이고 혼자 하나 들어가는 형태로 점을 찍어서 표시하는 거야. 요렇게 점을 찍어 놓고 요런 형태로 원소 기호 부근에 점을 찍어서 원자과 전자를 표시해 놓고 이 점들을 내어서 거기서 혼자 있는 전자들을 하나씩 내어서 공유쌍을 만들어서 원자를 연결하는 개념으로 만들면 공유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분자 모형을 그릴 수 있게 돼요. 그거를 우리는 루이스 전자 점식이라 그래. 대부분 있잖아요. 통합과학의 요 파트를 화학 선생님들이 들어오실 겁니다. 혹은 생물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라도 생물과는 물화생지 중에 화학 연계성이 높은 과란 말이야. 그래서 화학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통합과학의 이 파트를 할 때 책처럼 저렇게 전자 10개씩 다 그리는 선생 거의 없을 거야. 대부분 요 베이스를 해가지고 점으로 찍어서 그림을 그리거나 공유쌍을 짝대기로 표현하는 구조식으로 그려주실 거예요. 혹은 시험 칠 때 내가 한 번 더 강조를 해줄 겁니다. 전자점식 써도 돼요 라고 미리 학교쌤한테 수업 중에 질문해도 돼요. 그래갖고 쌤이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저 점 10개씩 다 그려넣는 거 연습하면 돼. 수행평가도 저 점 10개 그리는 걸로 연습해서 답 써야 되고 써도 된다 그러면 그냥 이거 그리면 돼요. 이게 훨씬 간단하니까. 이해가 되지? 자, 일단 요거 필기해봐봐. 그거 하고 나면 내가 요거는 일단 잠깐 나눠놓고 요쪽에 지워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각종 분자 구조들 다 한번 그려보자.
자주 나오는 분자들.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자, 일단 요거 빨리 필기. 자, 쟤네들이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봐봐. H2, Cl2, O2, N2. 일단 요 4개부터 가봅시다. 아씨, 너무 딱 붙였나? 조금씩만 더 떼자. H2, Cl2, O2, N2. 봐봐. H에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죠? 여기 또 다른 H의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잖아. 비공유 전자쌍 있는 홀 전자가 있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에 전자를 두는 게 아니라 둘 다 전자를 내어서 중간쯤에 같이 이렇게 놔두는 거죠. 그러면 요 전자들은 서로가 공유하는 위치에 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이 얘 거, 요만큼이 얘 거에서 여기를 우리 같이 쓰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수소 분자 모형이 되죠. 응? 그래서 우리는 이 구조를 H 짝대기 H 요렇게 적어서 표시하면 요 단계가 되는 거 우리가 화학식 여러 가지 종류 중에 구조식이라고 불러. 그러면 Cl2는 여기 이제 홀전자가 있죠? 7개니까 여기에 Cl도 여기 홀전자가 있잖아.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서 선 그어버려도 끝나요. 홀전자들끼리. 얘네들을 서로 하나씩 내어서 요만큼 해버리면 염소 분자 모형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염소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Cl 단일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고 얘네들은 17쪽이니까 전자들이 더 있다는 걸 표시해 주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짝대기만 끄어서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들이 있다는 걸 다 표시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O2는 요렇게 돼 있잖아. 맞지? 그러면 요 전자들까지도 땡겨다가 여기에 요렇게 모아놓는 거지. 그럼 얘네들은 요만큼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럼 요 가운데 두 쌍을 공유하게 되잖아. 맞지? 그러면 어떻게 표시하면 된다? 산소와 산소는 이중으로 결합하고 있고 비공유하는 전자쌍, 공유하지 않는 전자쌍이 이렇게 있다 표시가 되겠죠. N2는 자, 요럴 때는 항상 비공유 전자쌍을 서로 반대쪽으로 그려주는 거죠. 그리고 홀전자. 쉽게 생각하면 세 가닥이 연결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을 가운데로 모아서 요렇게 8개, 요렇게 8개. 세 쌍을 공유하니까. 뭐 요런 식으로 이제 그려주는 거죠. 분자들이. 우리가 왜 과자 봉지에 질소를 넣어주는지 이제 알겠죠? 질소가 만약에 과자랑 화학적인 반응을 하려면 이 결합 3개가 다 끊어지고 원자 상태가 되어야 그 다음 화학 반응이 되는 거야.
그럼 얘 세 개를 다 끊으려면 에너지가 무지무지 필요하겠죠. 그 무지무지 많은 양의 에너지가 들어가야 질소가 화학 반응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질소가 산소랑 화학적인 반응을 해서 질소 산화물이 나오려면 자동차 엔진 같은 고온고압의 환경이거나 하늘에서 천둥번개 꽝꽝꽝 치는 순간 아니면 웬만하면 질소가 산소랑 반응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과자 봉지 안에 질소를 가득 채워줘도 과자랑 질소가 반응해서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지. 따지고 보면 과자 봉지 포장할 때 18쪽 넣으면 훨씬 더 좋죠. 우리 백열등 안에, 형광등 안에 18쪽 기체 넣어 놓는단 말이야. 필라멘트 타지 말라고. 과자 봉지 안에 18쪽 기체를 안 넣는 이유? 비싸서. 질소 훨씬 싸잖아. 질소는 대기의 78%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안전적인 특징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 말고 굳이 이 구조를 안 그리고 요게 익숙해지고 나면 상당수 많은 구조를 빠르게 그려볼 수 있다는 거죠. 봐봐. 그러면은 이산화탄소는 항상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그릴 때는 홀전자가 많은 걸 센터에 그리면 편합니다. 그래서 14족 원소를 센터에 그리면 다리가 여러 개니까 여러 개 연결하기 편하죠. 그러면 탄소 아래 위 연결하고 여기 산소 적은 뒤에 요렇게 하면 요렇게 연결될 거 아니야. 간단하게. 그러면 그냥 C 양쪽 이중결합으로 산소가 붙었다라고 구조가 되겠네. 암모니아는 질소에 수소 붙이면 되네. 맞지? 물은 산소에 수소 붙이면 물 분자 모형이죠. 메테인은 여기에 수소 맞지? 이런 식으로 이제 분자들이 만들어져 갑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라 그런다?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합이 매우 단단해요. 우스갯소리로 난 뭐라 그러냐면 공유결합은 학교 안에 있는 여학생들끼리의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친한 애들 한 3-4명씩 맨날 붙어 다닌댔잖아. 그리고 걔네들끼리는 아주 결합력이 강하죠. 근데 그 붙어 다니는 A그룹과 B그룹 사이에서는 별로 안 친하잖아. 그룹 안에 애들끼리만 친하지. 그러니까 분자 내부 결속력만 강하고 분자랑 결합력이 약하니까 공유결합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분자들은 봐봐. 기체가 많죠. 상온에서. 다 기체하네 여기. 그나마 좀 특이하게 얘는 액체죠. 왜냐하면 얘는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분자와 분자 사이의 결합력 중에서는 최강급으로 꼽히는 분자 간 결합력을 가지거든요. 원래 기본적으로 생각해봐. 원자끼리 결합하는 힘이 분자끼리 결합하는 힘보다 강합니다. 왜? 전자들이 직접 관여를 해서 결합을 하거든. 그러면 원자들끼리 결합하는 힘 중에서 가장 강한 건 공유결합이요. 왜? 전자를 공유했잖아.
예를 들어 봐봐. 친구들끼리 친한 애들 몇 명이서 개를 했어요. 선생님 우리 중학교 때 개를 실제로 했어. 중학교 때 남자애들끼리도. 우리 때 패션 브랜드가 처음 이제 젊은 애들 대상의 패션 브랜드가 처음 들어왔어요. 닉스라는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청바지 브랜드 중에. 청바지가 그 당시 돈으로 한 8만 원, 10만 원 상당히 고가였어요. 왜냐면 그 당시 나이키 운동화 제일 비싼 게 10만 원이었어요. 참고로 그때 다른 거 딱 비교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버스표가 200 얼마, 300 얼마 했다. 그 중학생 버스표가. 10만 원이면 꽤 크죠. 그 친구들끼리 한 일주일에 500원씩인가 한 대여섯 명? 한 달에 한 2,000원, 3,000원 요 정도씩 해서 모아서 한 벌치 돈이 모이면 뽑기로 한 명을 먼저 사줘. 그리고 그 애들끼리 다 청바지를 사질 때까지 1년 정도 계산하니까 그 애들끼리 모두 다 청바지를 사 입을 수 있게 되겠더라고. 명절 지나면 다들 용돈을 좀 받으니까 그때는 좀 더 돈을 많이 내서 더 빨리 아이들끼리 다 사 입기로 하자. 걔네들끼리 과연 싸우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아져도 헤어질 수 있을까? 아직 청바지 못 산 놈이 있는데. 그지? 옛날에 알고 지내던 후배가 대학교 기숙사에 있었는데 여학생이었어요. 같은 기숙사 방을 쓰는 친구랑 신체 사이즈, 둘 다 여학생이고 신체 사이즈도 대충 비슷했어. 발 사이즈나 이런 거. 남자들은 좀 이해를 못하는 건데 패션 아이템들을 되게 다양하게 많이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학생이니까 막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두 명이서 돈을 합쳐서 가방인가를 한 개 샀었대요. 핸드백. 꽤나 비싼 거. 싸웠는데 차마 헤어지자. 화가 나서 기숙사 때려치우고 나가서 자취하고 싶은데 그 말이 안 나오더라는 거야. 백이 하나밖에 없었거든. 솔로몬의 판결처럼 백을 반으로 찢어버릴 수는 없잖아. 그지? 네? 공유를 하고 있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죠. 왜? 지금 공유함으로써 얘네들 다 안정된 구조가 됐잖아. 분리되면 불안정해져요. 누가 전자를 채워넣어 줄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결합력이 제일 세다고. 이온 결합은 얘네들보다 결합력이 약해요. 금속 결합은 얘네들보다 조금 더 약해요. 이온 결합보다도 조금 더 약해요. 그럼 분자와 분자 사이 결합은 이미 분자들끼리 안정된 사이에서 붙어 있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원자별 결합보다는 분자 간 결합이 월등히 약한데 분자 간 결합 중에서 제일 센 게 얘야. 얘는 왜 세냐면요. 어떤 게 수소 결합이냐? 혹시 남자 형제 있냐? 여자 형제 있냐? 언니야, 동생이야, 네가? 제가 언니예요. 네가 언니고 밑에가 동생이지. 만약에 너랑 네 동생이 용돈을 모아서 뭔가 공유할 수 있는 아이템 하나를 샀어요. 세뱃돈이나 이런 걸 받아서. 너랑 나랑 반반 내가지고 우리 이거 같이 쓰자라고. 뭐 패션 아이템이든 뭐든 뭐 IT 기기든 산 순간 그거는 동생 거야, 네 거야, 공유물이야. 그치? 이 개념 이해돼? 그지? 만약에 니랑 네 동생이 있는데 우리 돈 모아서 아이패드 하나 사자고 꼬시는데 성공했다면 네 거지? 네 형이 그렇게 꼬시면 넌 사면 돼, 안 돼? 그치? 이해가 되지? 공유 결합도 그런 거예요, 사실. 얘네들은 같은 원소들끼리 공유 결합했잖아. 그럼 얘네들은 공유 전자쌍이 딱 가운데 있어. 왜? 양쪽에서 땅의 힘이 같으니까. 얘네들은
원소가 다르잖아. 그럼 우리 전기력 공식 생각해봐. 핵과 전자가 당기는 힘이잖아. 핵이 가지고 있는 Q가 들어갔잖아, 공식에. 그럼 공유 전자쌍을 당기는 힘이 원소마다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지. 그 당기는 힘이 제일 센 게 플루오린이고 2등이 산소예요. 공유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당기는 힘이. 그래서 수소결합이란 플루오린이나 산소랑 수소가 공유결합을 하잖아. 그러면 그 공유 전자쌍은 사실상 플루오린이나 산소한테 뺏겨버립니다. 공유 전자쌍을. 거의 압도적으로. 근데 뺏기는데 왜 하필 수소가 문제냐면 수소 원자번호 몇 번이죠? 1번이죠. 그럼 수소는 전자가 몇 개 있는데. 근데 그거 공유결합으로 내줬더니 털렸죠. 그럼 이쪽에 전자가 있어, 없어, 지금? 없죠. 그러면 밖에서 거의 전자 핵이 보이겠네? 그지? 전자를 거의 털려서 밖에서 원자핵이 보일 정도인 수소가 다른 F나 산소가 가지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을 거 아니야. 얘랑 얘 사이에 끌려오는 인력을 수소결합이라 그래. 플루오린이나 산소한테 공유 전자쌍 털린 수소가 다른 플루오린이나 다른 산소의 공유 전자쌍과 사이에 생기는 정전기적 인력을 수소결합이라 그래. 이게 생기면 분자와 분자 사이의 인력이 엄청 올라갑니다. 그럼 이게 뭐로 나타나느냐? 끓는 점으로 나타나요. 끓는 점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분자들끼리 뭉쳐져 있는 거를 에너지를 통해서 가열해서 기체 상태로 분자들을 뜯어서 공중으로 집어 던지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량을 상징하잖아. 얘 분자량 16이거든요. 끓는 점이 영하 180 몇 도예요. 160 몇 도가 180 몇 도일 거야. 얘 분자량 17입니다. 끓는 점이 얘도 영하 60 몇 도인가 그렇게 돼요. 하여튼 영하 몇십 도예요. 얘 분자량 18이거든? 그럼 분자의 질량은 얘나 또이또이 하죠. 별로 차이 안 나지. 즉 분자 사이의 만유 인력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죠. 얘 끓는 점 100도잖아. 그지? 그만큼 얘가 끓는 점이 매우 높죠. 알겠어요? 요런 것들의 특징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고, 지구 시스템을 보면, 그래서 보자. 지구에 보면 물은 공유결합, 이산화탄소 공유결합, 염화나트륨 이온결합, 산화철 이온결합. 생명체를 보면 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전부 다 공유결합. 그래서 결국 뭐냐? 지구든 생명이든 대단히 다양한 물질들이 필요하죠. 다양한 물질들이 필요하고 그런 다양한 물질들이 다양한 성질들을 가지고 구성이 되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건 원소는 자연계의 92개죠. 자연계. 그래서 이런 이온결합이나 공유결합 혹은 금속들은 금속결합이라는 형태로 구성을 해서 특히 이온결합이나 공유결합 등의 다양한 결합으로 다양한 원소들이 결합을 해서 다양한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성질들이 나타난다라는 개념을 일단 먼저 배우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지구를 이루는 물질은 어떤 특징이 있고 생명을 이루는 물질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연속으로 배워가게 될 겁니다. 알겠죠? 일단 요거 마저 필기 정리하고 49쪽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 정리하고 49쪽하고 50, 51쪽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러면 52쪽에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을 이제 설명하자면, 자, 기본적으로 이온결합 물질은 우리가 앞에 화학식이 NaCl이라고 나트륨이온 하나랑 염화이온 하나가 1대1로 결합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예,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되냐면, 이렇게 연결되는 게 이제 가장 정확한 겁니다. 양이온 하나 좌우로, 상하 좌우로 전부 다 음이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음이온 상하 좌우로 양이온이 반복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음이온, 양이온, 다시 음이온.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로 쫙 그리고 입체적으로 앞으로도 쫙.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리가 분자라고 하는 성질을 표현할 수 있는 최소 단위 알갱이를 나눌 수가 없어요. 왜? 계속 무한 반복되면서 연결된 이 자체의 구조가 가지는 성질이니까. 알겠어요? 이런 구조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반복되는 구조에서 나온다. 그래서 결정, 크리스탈이라 그럽니다. 결정이라 그러고요. 결정은 기본적으로 고체죠.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은 전부 다 상온에서 무슨 상태다? 고체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상온에서 고체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플러스 전하량의 크기랑 마이너스 전하량 크기가 같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다? 일단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온에서 상온인 상태에서 전하의 이동이 불가능해요. 즉 움직여 다닐 수 있는 전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상온에서 전하의 이동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절연체 즉 부도체입니다. 그러나 용융 상태, 즉 열을 가해서 액체로 녹였건 열을 가해서 액체 상태로 완전히 녹여놨거나 혹은 물에 녹인 수용액 상태가 되잖아요. 이 상태가 되보면 우리가 이온화라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분리가 돼요. 이온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동해서 전기전도성이 생깁니다. 이온화가 되면서 전기전도성이 생겨요. 우리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을 뭐라 그러느냐? 전해질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요런 구조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외부에서 힘을 가했을 때 어떻게 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더하기 빼기 빼기 더하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이렇게 될 수 있잖아. 너무 작게 적었나? 좀 크게 그려줄게요. 자,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인데 얘네들이 한 칸 정도만 밀린다 생각해봐. 원자 크기 되게 작으니까 조금만 밀려도 되잖아. 그럼 봐봐. 여기가 더하기, 여기가 빼기, 여기가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딱 한 칸 밀려 내려왔잖아. 한 칸 밀려 내려와 버리니까 어떻게 된다? 지금 요 경계선을 바탕으로 같은 극끼리 마주보게 되죠. 같은 극끼리 마주보게 되면서 뭐가 생긴다? 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경계면을 기준으로 부서져요. 이온결합 물질이 그래서 잘 부서집니다. 금속 같은 경우 우리 자꾸 휘면은 휘어지잖아. 금속 같은 경우는 자유전자들에 의한 접합이기 때문에 움직여 다니면서 붙어 있는 거라서 휘면 휘어지는데 이온결합 같은 경우는 구조 자체가 이래서 힘 주면 딱 부러져요. 집에 소금 있잖아. 왕소금, 굵은 소금. 힘 주면 어떻게 돼? 빠그작하잖아. 이 구조라서 그래. 응? 물에 녹아서 전해질이 되고, 그리고 어차피 이 자체가 이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서 극성인 용매, 특히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죠. 대부분. 그래서 원래 이온결합 물질인데 물에 안 녹는 몇 개 안 되는 성질들을 우리가 별도로 외웠잖아. 뭐라 그랬게? 물에 안 녹는 이온결합 화합물을 두 글자로? 앙금. 네 글자로 말하면 불용성염. 그냥 앙금. 그 몇 개 안 됐잖아요. 왜냐면 어차피 대부분 다 잘 녹아요. 자, 우리 주변에 이런 이온결합 물질에는 염화나트륨, 탄산칼슘, 염화칼슘, 탄산수소 나트륨 등이 있습니다. 염화나트륨은 소금의 주성분이고 탄산칼슘은 이제 우리가 석회질이라고 부르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계란 껍질 말고도 석회석, 방해석, 대리석이 전부 다 탄산칼슘이에요. 지구과학 쪽에서 보자면. 그 다음에 염화칼슘은 습기 제거제와 제설제인데 특징이 뭐냐면 물에 녹으면서 열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혼합물 중학교 2학년 때 배울 때 혼합물의 어느 점은 내려간다 배웠잖아요. 그게 어느 점이 내려가는데 그게 농도랑 관련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온을 녹이잖아. 그러면 이온 입자 수만큼 농도가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탕 분자를 100개를 녹인다. 그럼 설탕은 이온이 되는 분자가 아니잖아요. 공유결합 분자니까. 그럼 설탕 분자 100개를 녹이면 100개 분자 녹인 효과가 나는 거야. 그램 퍼센트가 아니에요. 농도 퍼센트가. 입자 개수에 대한 농도가 있어요. 그런데 염화나트륨, 예를 들어 염화칼슘을 100개를 녹였다고 치자. 100개 분량을. 그러면 쟤네들은 칼슘이온 하나에 염화이온 2개 나오거든. 그러면 몇 개 입자를 녹인 효과가 나느냐? 300개 효과를 녹인 입자가 나는 거야. 그러면은 녹이는 농도 대비 효과도 3배인데 녹으면서 뭐도 난다? 열도 나요. 그러면 눈을 잘 녹여주겠죠. 추가로 가장 대표적인 중성 상태의 흡습제입니다. 우리 물 먹는 하마 조성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탄산수소 나트륨은 베이킹 파우더 열분해 되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거든요. 저런 것들이 이제 이온결합 화합물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바다 공유결합 물질. 근데 이제 저기 뭐 탐구자료창에 저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탄산, 염화칼슘을 대체할 친환경 제설제를 찾기. 소금, 바닷물, 돌가루. 근데 난 저 자료가 나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거 일단 공유결합 들어가기 전에 50단 좀 위에 봐봐. 염화칼슘 제설제를 쓰면 부작용을 하천오염시키고 도로의 나무를 말려 죽이고 시멘트 차량 철제 구조물을 부식시키고 호흡기 피부에 질환이 일어난다. 그래서 저 물질의 조건은 생명체에 해롭지 않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고 제설 작업이 쉽고 제설 효과가 좋고 시멘트 차량 철제 구조물을 부식시키지 않아야 한다 돼 있는데, 웃기는 거 한 가지 이야기해 드릴까요? 저기에 바닷물 쓰자고 돼 있잖아. 바닷물도요, 시멘트랑 철제를 부식시키는 효과는 염화칼슘하고 똑같아요. 염화칼슘은 부식시키는 것처럼 써놨어. 왜? 어차피 생각해봐. 염화칼슘 물에 녹이면 칼슘 이온하고 염화 이온이죠. 바닷물에 칼슘 이온 없을까? 염화 이온 없을까? 그러니까 염화칼슘을 우리가 제설제로 뿌렸을 때 생명체나 건축물에 문제가 되는 이유는 쟤네들이 농도를 졸라 진한 가루를 뿌려대기 때문인 거야. 근데 그렇게 가루를 뿌려버리기 때문에 농도가 무지 진해서 잘 녹아서 효과를 보는 거거든. 바닷물처럼 묽은 걸 뿌리면 제대로 녹을까요? 바닷물을 그러면 퍼다가 보관해 놓으면 그 통은 멀쩡할까요? 대체 물질을 개발하려면, 그리고 이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염화칼슘이 약발이 잘 받는 건 얘가 녹았을 때 이온화가 되면서 입자가 3개 생기기 때문이라고. 근데 그런 전해질이기 때문에 이온이 돼서 전해질이라서 전기가 통하잖아. 전기가 통하잖아.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화학 반응이라는 건 전부 다 뭐다? 전자가 움직여서 생기는 게 화학 반응이잖아. 전해질은 전자가 통하게 해주는 물질인 거잖아. 그러면은 염화칼슘이 아닌 어떤 전해질을 갖다 퍼다 부어도 시멘트나 철근의 부식은 다 일어나요. 눈을 녹일 만큼 약발 있게 부으면 뭘 갖다 부어도 다 일어나. 말이 되는 자로 넣어야지, 문제집에. 알겠어요? 그럼 저기에 그나마 그러면 가장 말이 없는 거, 돌가루. 저건 그냥 분자예요. 돌 때문에 안 미끄러지긴 하겠지. 눈이 안 녹죠. 개발되면 대박이긴 할 겁니다. 차라리 도로에 열선을 까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안 그래? 도로에 열선을 깔거나, 도로에 눈이 떨어지면 그 물과 도로의 어떤 성분이 반응해서 도로 자체가 열을 내게 한다던가, 고분자 같은 걸로. 도로 자체의 성분이 눈이 와서 쌓였을 때 녹이던가 아니면 눈을 튕겨내던가 눈을 미끄러지게 한다던가, 그런 방법 찾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얼기 전에 안 쌓이게 하는 방법, 아니면 눈이 떨어졌을 때 저절로 도로 자체에서 녹이는 방법을 생각하는 게 맞지. 그래서 초전도체가 필요한 겁니다. 이제 뭐 지나갔지만. 초전도체 쓰면 어차피 송전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날아가는 열에너지 되게 적어지니까, 저런데 전기에너지 좀 써도 괜찮으니까. 알겠죠? 자, 공유결합 물질 갑시다. 간단하게 말해서 분자. 기본적으로
혹은 원자 결정 혹은 분자 결정. 공유결합 물질들은 원자들이 전자를 공유하여 분자를 결성하기 때문에 자유전자나 이온이 기본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내가 왜 대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공유결합인데도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공유결합 물질이 있어요. 자, 대부분은 자유전자나 이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전자나 이온이 결국은 전달 물질이란 말이야.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은 대부분, 요 앞에 이만. 대부분 자유전자나 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부분 전기전도성이 없습니다. 예외로 뭐가 있냐면 흑연. 흑연은 자유전자가 있어요. 그 흑연의 한 겹을 뜯어낸 그래핀 자유전자가 있습니다. 요 뒤에 단원에서 곧 뛰어나올 물질들이에요. 혹은 이 그래핀을 돌돌 말아서 만드는 카본 나노 튜브, CNT, 탄소 나노 튜브. 얘네들은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전기를 통합니다. 얘네들을 제외한 다른 물질들은 자유전자가 없어서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따라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잘 녹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극성 분자들은 녹습니다만 대부분 안 녹는 게 더 많습니다. 알코올류나 암모니아는 녹아요. 그래서 물에 대한 녹는 거. 책에 보면 설탕, 포도당, 염화수소, 암모니아는 녹고 물에 메테인, 질소 등은 안 녹고 그냥 반반? 근데 전체적으로 다 따지면 안 녹는 게 더 많기도 해요, 사실은. 그리고 얘네들은 이온화가 안 돼서 전기전도성이 없습니다. 상태하고 상관없이 대부분 다 없어요. 자, 넘어가 봅시다. 우리 주변에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지는 물질들은 에탄올 같은 알코올, 소독용 알코올이나 술, 요거 이제 탄화수소에 OH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에탄올이고요. 일반적으로는 곡물에서 뽑아낸 탄수화물을 이제 화학 반응시켜서 알코올로 만듭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 때 부산에 있는 회사인 대선주조라고 하는 술 만드는 회사에서 주정, 그러니까
술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순도 높은 알코올을 그 손소독제 쓰라고 엄청나게 많이 기부하기도 했어요. 어차피 물질이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소주는 거기서 이제 물하고 다른 이제 감미료 섞어서 10몇 %로 희석시킨 거고, 그냥 90몇 % 상태에서 뭐 한 반쯤 맞춰서 다른 약 섞어서 하면 손소독제가 되는 거였으니까. 그 다음에 뷰테인, 우리 이제 휴대용 버너의 연료이자 가스를 이용해서 달리는 자동차들도 있죠. LPG 차량들, 그런 것들의 연료가 되는 거고, 설탕은 이제 조미료 우리 단맛 내는 거고, 아세틸살리실산은 해열 진통제. 아세틸살리실산 같은 경우도 그거예요. 사실상의 만병통치약에 가까운 약 중에 하나입니다. 아스피린. 살리실산이라는 물질은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하는 약효성이 있는 물질인데, 해열 효과, 그러니까 열을 내리고 통증을 죽여주는 효과가 아주 강력한 대신에 단점이 딱 하나 있었어요. 먹으면 위 내벽을 공격하는 성질이 매우 강해서 위장에 빵꾸가 나. 그 부작용을 줄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고안 끝에 그 버드나무 껍질에서 뽑아낸 살리실산을 아세트산하고 반응시켜서 만들어낸 아세틸살리실산이라는 물질을 찾아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 내벽을 공격하는 그 유독성이 많이 줄었어. 그렇게 해서 약으로 만들어낸 게 아스피린이에요. 열을 내리고, 진통, 각종 몸살일 때 몸 아픈 거에 대한 통증을 완화시켜 줍니다. 소염, 몸에 생기는 각종 염증도 적당히 줄여주고요. 콧물 가래도 적당히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파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공통적인 증상들을 대충 다 막아줘요. 선생님 어릴 때는 집집마다 일종의 상비약처럼 놔두던 게 아스피린이에요. 근데 이 아스피린에 딱 두 가지 단점이 있어서 현재는 거의 안 써요. 첫 번째 단점이 지금도 위장을 공격합니다. 언제가 딱 가장 치명적이냐면 이거 하고 난 다음날. 술 마시고 나면 이 술 성분 때문에 우리 위장 내벽을 보호해주는 점액질이 있거든요. 이 점액 때문에 우리 그러니까 위액이랑 같이 나오는 염산이 우리 위를 공격 안 해. 근데 술을 마시면 이제 부모님들한테 술을 배울 나이가 적당히 됐죠. 술을 마시면 이 점액질이 술에 적당히 알코올 성분에 녹아서 얇아져요. 그 상태에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밥 먹을 때 됐다고 위액하고 염산이 나오니까 속이 쓰린 거야. 그때 배 아프고 머리 아프고 하다고 술 마셔서 머리 아프다고 아스피린 먹으면 100% 위장이 빵꾸 납니다. 그때는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현재 우리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진통제인 타이레놀 있죠. 타이레놀과 비교했을 때 아스피린이 가지는 두 번째 문제는 아스피린은 내성이 생깁니다. 타이레놀은 내성이 안 생겨요. 그 약이 작용되는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는데 타이레놀은 그 메커니즘상 내성이 안 생기는 약입니다. 대신에 소염 기능은 없어요. 진통하고 해열 기능만 있어요. 그래서 아스피린을 타이레놀을 그냥 편하게 처방하는 거죠. 그리고 타이레놀은 엄청나게 많이 먹지 않는 이상은 간이 위험해지는 거 말고는 다른 부작용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타이레놀 먹죠. 옛날에는 그냥 아스피린 먹던 것들. 오케이? 그냥 삶의 상식이에요. 그래서 저기 그 밑에 탐구자료창에 이제 전기전도계로 재는 거.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은 다 없죠. 이온결합이든 공유결합이든. 근데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생기는 것들은 이온결합이라고 보면 되고요. 좀 특징적인 거 한 가지. 요 밑에 이거 이야기할게요. 공유결합 물질 중에 산 있죠, 산.
우리가 2학기에 가면 배울 건데 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염산, 황산, 질산, 이런 산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온결합 물질 아니고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왜냐하면 염산이면 HCl이거든. 염화수소를 물에 녹인 거야. 이게 공유결합이잖아. 생각해봐. 비금속 아니야. 황산은 H2SO4고 질산은 HNO3거든요. 이거 다 공유결합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물에 녹으면 이온화하고 그래서 전기 전도성도 생깁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공유결합 물질이라는 거죠. 이런 예외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원래 어떻게 설명하느냐? 화원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물질들은 100% 이온결합도 100% 공유결합도 없다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온결합성과 공유결합성이 존재를 하는데 적당히 혼재되어 있는데 50% 이상 이온결합성이면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이야기하고 50% 이상이 공유결합이면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산들은 이온결합, 공유결합 양쪽이 존재를 하는데 조금 더 공유결합성인 물질인 거예요. 이온결합에 상당히 가깝긴 하지만 조금 더 공유결합인 물질. 그렇지만 이온결합인 성질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물에 녹으면 이온화가 돼요. 그래서 재밌는 거, 황산이, 진한 황산은 상온에서 액체거든요. 자, 상온에서 액체인 진한 황산은 전기전도성이 있게 없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온에서 액체 상태지만, 액체라고 하지만 이온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분자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왜? 얘는 공유결합 물질이니까. 알겠어요? 요런 것들이 좀 특징이었어요. 요까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마저 정리하고, 자. 자,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오늘 이제 마무리 설명은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로 오늘 설명을 마무리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끊는 게 맞는 게,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로 다음 주 수업을 스타트를 하면 거기서부터 해서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들, 소위 말하는 유기화학에 해당되는 설명부터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설명하고 핵산 설명하고 아미노산 설명하고 쭉 연결이 될 거예요. 그 뒤에 유전물질 DNA 그 구조까지 설명이 쭉 연결돼서 가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끊으면 딱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을 이야기할 건데 요걸 한번 잠깐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봅시다. 자, 우리 우주는 어떤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죠? 첫날 배웠죠. 그쵸. 제일 많은 거부터 한 3개 정도는 원소 순서대로 외워 놓으셔야 돼요. 수소, 헬륨, 나머지 기타 등등등이 되죠. 74%, 24%, 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구는 철, 산소, 규소, 마그네슘, 그 다음에 알루미늄 등등등등등 가요.
철산, 규, 마로 가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건데, 우리 여기 통합과학 여기엔 안 나와요. 지각은, 여기 있나? 지각은 없을걸? 산소와 규소. 그렇죠.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굳이 좀 더 써보자면, 요거는 우리가 좀, 요거는 좀 끝까지 내가 잠깐 써볼게요. 요거 말고 요 뒤에 4개가 카, 나, 크, 마에. 지각과 지구를 비교를 잠깐 하려고 내가 일부러 써봤어요. 그 다음에 해양은, 우리 바닷물은 제일 많은 게 요건 이제 우리 책에 있죠. 산소, 수소, 그 다음에 산소하고 수소 빼고 나면 이제 염류일 거 아니야. 염소. 그리고 뭐 나트륨.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거 생명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 생명체들은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이렇게 간다고. 자, 일단 우주를 빼놓고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보이는 원소는 일단 산소가 되게 많이 보이죠. 자, 일단 1차적으로 산소가 많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면요. 산소 자체가 반응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산화물이라는 형태로 대부분의 물질들이 존재한단 말이야. 산소가 다른 물질들과 결합한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 비중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지구와 지각을 비교할 때 유독 철과 마그네슘의 서열이 되게 앞으로 올라와 있죠. 이거는 이제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핵에 철이 많이 들어있는 거죠. 지구의 핵에. 그리고 이 철과 마그네슘이 은근히 우리 중학교 1학년 때도 언급이 됐습니다. 중1과정 과학 배울 때 철과 마그네슘이 언급이 한번 돼요. 기억을 너희들이 못할 거야. 언제 언급이 됐게? 얘네들과 함께 언급이 되거든. 산소, 규소와 철, 마그네슘이 언급이 돼요. 조암 광물을 이루는 공통원소가 산소와 규소입니다. 그래서 요 둘이 이루어지는 광물을 오늘 우리가 배울 핵심 광물, 규산염 광물, 규산염 삼연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 산소와 규소로만 이루어진 광물이 석영이에요. 거기에 산화 알루미늄이 섞인 게 장석이야. 석영과 장석은 색깔이 어때요? 밝죠? 석영은 우리 투명하잖아요. 석영, 크리스탈, 수정. 장석은 하얀색이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철과 마그네슘이 섞이면 흑운모, 희석, 각섬석, 감람석이 돼요. 색깔이 어떻게 된다? 거무튀튀해져요. 그리고 밀도가 커져요. 무거워져요. 그래서 우리 현무암, 화강암 중에서 현무암의 밀도가 좀 더 커요. 그래서 현무암이 많은 해양지각이 화강암이 많은 대륙지각보다 무거워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혹시나 지구과학 쪽을 선택하게 되면 왜 문과 쪽 과목을 선택했다가 막판에 나 이과 쪽 계열로 가야겠다고 하고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게 지구과학이었거든 이때까지. 왜 바짝 외우면 그냥 처리가 되니까. 그때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야. 자, 어쨌거나 그런 건데 그거 말고 또 공통적으로 자 봐봐. 규소, 탄소
얘네들이 뭐냐면요. 규소와 탄소. 주기율표 몇 쪽? 규소와 탄소. 14조. 네, 14족입니다. 사실 이 단원의 핵심이에요. 이 단원.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이야기를 하는 데서 핵심이 뭐냐면 14족 원소입니다. 아까 루이스 전자점식 구조를 배웠죠. 14족 원소의 원자과 전자는 몇 개였죠? 4개죠. 14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어떤 장점이 있느냐? 최대 4쌍의 공유 결합이 가능하고요. 4쌍의 공유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결합 구조를 만들면서도 동시에 지속적으로 연결해서 매우 커다란 분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을 다 하고도 결합이 양쪽으로 남아서 계속 연결을 시켜갈 수 있어요. 그러면 매우 무진장 큰 분자를 만들 수 있고 매우 복잡한 구조의 분자를 만들 수 있고 매우 다양한 원소들과 다양한 구조들과 결합을 할 수 있으니까 매우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 수 있게 되죠. 따라서 다양한 물질들을 만드는 뼈대로 사용되는 게 이 14족 원소들이에요. 그래서 탄소를 중심으로 고분자 유기물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지금 배울 거는 뭐냐면 규산염 사면체입니다. 규산염 사면체는 이거예요. 중심에 규소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러면 규소는 총 몇 개의 공유 결합을 하게 되죠? 4개의 공유 결합을 하잖아. 그 규소 하나가 각각 산소와 공유 결합을 하는데 산소는 전자가 총 몇 개죠? 최외곽에 6개잖아. 그러니까 산소들과 각자 공유 결합을 하나 하고 나면 산소들은 전자가 7개 되는 효과가 나죠. 하나를 공유로 받았으니까. 8개가 되려고 하니까 전자가 부족하지. 그래서 밖에서 전자를 하나씩 땡겨와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요 상태. 그래서 보통 SiO4 4-인 상태를 규산염 사면체라고 부릅니다. 구조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화학식은 이렇게 쓰여지고 굳이 이미지화 시키자면 Si에 어떤 구조인지 알겠지? 정사면체의 채심에 규소가 들어있고 각 꼭지점에 산소가 있는 상태예요. 얘를 하나의 단위체로 해서 광물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요거를 규산염 사면체라고 하고요.
얘네들이 단위체가 돼서 연결돼서 결합을 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요 조암 광물들을 만들게 되는데, 지금 저기 저 책의 그림들을 잘 보세요. 71쪽 그림 구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독립형. 독립형 구조는 뭐냐면, 얘 하나를 그냥 놔두고요. 얘 하나 SiO4 4-가 그냥 금속 이온, 이가 이온 두 개랑 2대1 이온 결합.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M2SiO4라고 하는 이온 결합의 형태로 광물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봐봐. 아까 이야기했죠. 공유 결합이 단단해, 이온 결합이 단단해. 공유 결합이 단단하죠. 그러면은 이 독립형 광물은 이 규산염 사면체 알갱이가 전부 다 이온으로서 독립되어 있는 알갱이가 되잖아. 그럼 결합이 강하다, 약하다? 약하죠. 근데 그 약한 방향이 특정되어 있다. 모두 다 약하다? 모두 다 약하지. 일단 모두 다 약하다는 것만 딱 기억하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렇게 독립형 구조로 알갱이 하나만 딱 놔놓고 있는 거야. 양이온과 결합하기 때문에. 응? 자, 그 다음에 단사슬과 복사슬. 우리 요 구조를 위에서 쳐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에서 쳐다보면 어떻게 보일까? Si 위에 여기 산소 하나 있고 여기 산소, 여기 산소, 여기 산소 있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런 구조로 보일 거 아니야. 딱. 맞지? 단사슬은 요 구조의 규산염 사면체가 요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쉽게 말해서 요 줄 있죠, 요 줄. 이 줄에 요 산소랑 요 산소가 그 옆에 있는 규산염 사면체와 이 산소들이 계속 공유되어 있는 거야. 요 산소, 그러니까 요 산소, 요 산소, 요 산소, 요 산소는 계속 이웃한 규산염 사면체와 산소를 공유하고 있는 상태인 거지. 그럼 봐봐. 요 하나의 결정 하나만 놓고 봅시다. 그럼 요거 결정한 요 상태잖아. 이 하나의 결정체 안에 규소 원자 한 개죠. 단위체 안에. 그리고 이 산소랑 이 산소는 온전히 이 단위체의 것이지만 이 산소와 이 산소는 얘 거라고 말하기에는 반씩밖에 지분이 안 되죠. 이해가 되지? 왜? 이 산소 절반은 요 옆에 거잖아. 이 산소 절반은 요 앞에 있는 녀석 거일 거 아니야. 왜?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면 얘는 결국 규소 한 개당 산소가 3개 있는 꼴이네. 비율적으로. 맞지? SiO3의 단위체로 만들어지는 게 단사슬이죠. 그럼 이 단사슬은 결국 무슨 소리냐면 이런 길다란 짝대기 방향으로는 공유결합으로 붙어있지. 근데 이 짝대기와 다른 요런 짝대기들은 각각이 공유결합 짝대기잖아.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붙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붙었잖아.
이런 상태로 광물이 만들어져 있다고.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로.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방향으로 강하고 어떤 방향으로 약하냐. 내가 이걸로 만약 톱으로 자른다 치자. 칼집이 요렇게는 잘 들어가겠죠. 맞지? 왜? 분자와 분자가 결합하고 있는 거니까. 요렇게도 칼집이 잘 들어가겠지. 이렇게는 잘 썰리겠냐? 곡류결합을 깨야 되니까 이렇게는 안 썰리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몇 방향 쪼개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두 방향 쪼개짐이라고 이야기한다. 이해가 돼요? 쪼개짐과 깨짐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광물할 때 배우잖아.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 광물을 이루고 있는 분자적 구조를 볼 때 어떤 방향은 곡류결합이고 어떤 방향은 이온결합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중1 때는 이야기할 수 없잖아. 내부 구조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쪼개진다 깨진다 외워라였는데 이제는 설명할 수 있다고. 단사슬형은 요 방향으로는 강한 짝대기 모양이니까 두 방향으로는 칼이 들어가는데 옆으로는 못 썬다는 거지. 독립형은 얘는 모든 방향이 다 약하잖아. 그럼 힘주면 어디로 부서질지 결정이 나 안 나? 안 나지. 얘는 나 있잖아. 약한 방향으로만 부서지니까. 그러니까 얘는 두 방향 쪼개짐이다. 얘는 깨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어디로 부서질지 모르니까 깨짐이야. 왜? 다 약해서. 이해가 되죠? 우리 화장실 휴지 뜯는 거 생각해봐. 그 칼집 있는 대로만 딱 뜯어지잖아. 왜? 왜 거기서 뜯어지는데? 둘둘둘 땡기다 힘 딱 주면 칼집 있는 데다 타다닥 떨어지잖아. 왜 거기서 떨어져? 고기가 약하니까. 원래 그렇게 해서 부서진단 말이에요. 돌돌도. 복사슬은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요렇게 단사슬이 두 개가 엇갈려 가면서 붙어 있는 구조예요. 그러면 얘는 요거 공유, 요거 공유, 요거 공유, 요거 공유, 얘도 공유, 얘도 공유, 얘도 공유 돼 있는 상태인 거잖아. 맞지? 그래서 요만큼이 한 단위 덩어리로 보게 되는데, 여기서 조심할 거, 요 산소는 공유이긴, 요산소는 공유이긴 한데 어쨌거나 이 4개짜리 단위 덩어리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케이스죠. 맞지? 그래서 얘는 SI가 하나, 둘, 셋, 4개에 산소 개수를 살립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는 온전히 얘네들 거죠. 요거 반개, 요거 반개, 요거 반개, 요거 반개잖아. 그러니까 SI 4개에 산소 11개가 들어있는 거지. 비율이. 이게 복사슬 구조예요. 그럼 얘는 사실 뭐다? 좀 넙덕한 나무 막대기지. 맞죠? 어쨌거나 얘도 막대기잖아. 그러면 얘랑 얘는 결국 어떻게 된다? 두 방향 쪼개짐이라. 알겠어요? 얘는 깨짐. 공간이 밑에나 옆에 적기 애매해서 위로 갈게요. 판형이 있습니다. 판형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요거 즉 요 밑에 3개 있지. 요 세 면. 요 삼각형 3개 요 밑판을 이루는 요 산소들이 전부 다 공유로 붙어 있는 거야. 그림을 굳이 그리자면
요게 계속 연결되는 거, 밑으로, 옆으로. 그럼 얘는 쉽게 말하면, 우리 마치 뭐처럼? 파이 요렇게 쌓여 있는 거 있잖아요. 종이 요렇게 쌓여 있는 것처럼.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판때기가 쫙 붙어 있는 형태로 돌판이 만들어진다고. 광물에 보면 운모가 이거예요. 흑운모. 저기 저렇게 널떠럭한 판상이 되잖아. 그러면 이 판은 결국 우리가 칼집을 넣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쉽게 말하면 책 같은 경우 생각해봐. 이 책 한 장 한 장이 공유결합이니까 이 책을 자를 수는 없잖아. 근데 책들이 이렇게 낱장으로 이렇게 붙어 있다고. 그럼 어떻게 칼집을 넣을 수 있다, 우리는? 옆으로 한 장 한 장을 벗겨낼 수 있겠죠. 왜? 이 장과 요 장은 분자간 인력이나 자유전자로 붙어 있는 상태거든. 그래서 얘는 한 장 한 장 떠낼 수 있지. 그래서 판상형은 요런 구조라서 한방향 쪼개짐이라 그러고. 자, 요거 잘 봐봐. 여기 요 구조를 보면 요 규소 한 개에 SI 한 개당 요 산소는 온전히 100%인데 반개짜리가 3개잖아. SI 한 개당 산소가 2.5개잖아. 그럼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SI O 2.5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쓴다, 얘네들은? Si2O5로 써요. 단위체를. 그리고 맨 마지막 판상 그리고 망상 구조인데, 얘는 쉽게 말해서 모든 산소를 다 이웃 사면체와 공유해버립니다. 이거고 다 이웃 사면체와 다 공유를 하니까 지금 그림처럼, 책에 있는 그림처럼 막 복잡하게 엉켜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SiO2가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모든 방향이 다 결합이 강하죠. 그래서 모두 다 강해서 깨져요. 특정 방향으로만 약하면 그쪽으로 쪼개질 거 아니야. 얘는 독립형은 전부 다 약해서 깨지고요. 망상은 전부 다 강하니까 어디서부터 부서질지 알 수 있다 없다? 그래서 깨져요. 알겠지?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 결합력이 강하다는 말은 지네들끼리 꽉 붙어 있다는 소리잖아. 맞지? 책에 보세요. 무슨 돌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일 아마 약한 게 감람석일 거야. 독립형이. 그리고 중간에 무슨 광물이 들어가고, 감람석, 희석, 각성석, 흑운모에서 맨 마지막에 이게 흑운모고 판상이니까 얘가 석영장석이잖아. 그지? 맞잖아요.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모수 국기계가 있습니다. 활 잘 쏘는 석방형이 인정 없는 석황이를 감금했다 해가지고 10개를 외우잖아요. 석영은 모수 국기계 6입니다. 맞나? 7인가? 활 잘 쏘는 석방형이 인정 없는 7이네. 정장석이 6이고요. 석영이 7이에요. 정장석, 석영 위에 더 강한 거는 황옥, 강옥, 금강석인데, 황옥, 강옥이 뭐냐면 보석들이에요.
그리고 금강석이란 말이야. 에메랄드하고 사파이어인가 그럴걸? 그 애들이. 그 위에 금강석은 다이아몬드잖아. 다이아몬드는 뭐냐면 탄소의 망상 구조야. 산소 같은 것도 안 끼우고 100% 탄소 원자들끼리 망상 구조 공유 결합 덩어리라고. 그러니까 단단하지. 우리 백색 해성 할 때 이야기했잖아. 그게 모수국기계 10인 거야. 응? 그러니까 석영이 단단할 수밖에 없죠. 모수국기계 7. 장석이 단단할 수밖에 없지. 정장석, 모수국기계 6. 그러면 감람석 이런 거 약할 거 아니야. 그리고 얘네들이 동시에 뭐가 추가가 되냐면요. 독립형에서 망상으로 갈수록 풍화에 대한 내성이 강해집니다. 내 부식성이 커져요. 이걸 어떤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도 되냐면, 난 이걸 어떻게 설명했더라. 설탕 있죠, 설탕. 카페에 가면 설탕 있죠. 요즘에 카페에 가면 거의 다 시럽을 그 서버 테이블에다가 놔주죠. 서브용 테이블, 그 셀프 서비스 테이블에 시럽이 있지. 그리고, 사실은 따뜻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루 설탕도 놓여져 있습니다. 외국의 카페,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타벅스에는 준비가 안 돼 있던데 외국에 나가서 스타벅스 같은 데 가보면 설탕들도 되게 종류별로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냥 설탕이 있고요. 황설탕과 흑설탕도 준비되어 있고요. 스타벅스에 가면. 그 다음에 당뇨 환자들을 위해서 사카린이나 아스파탐, 스테비아 그런 것도 준비되어 있어요. 단맛은 느껴야 되는데 설탕을 넣으면 안 되는 사람들 위해서. 그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좀 고급진 카페에 가면 뭐도 있냐면, 그 비정질 설탕 중에 사탕 모양으로 생긴 거 있잖아. 진짜 사탕처럼 덩어리 돼 있는 거. 사탕 붙여서 각 잡아놓은 각설탕도 있고, 비정질 설탕이라 그래서 사탕수수에서 막 뽑아내서 아직 정제 안 한 거 보면은 황색 그 가루가 아닌 사탕 모양의 결정 덩어리로 된 것도 있거든?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허구한 날 다 설탕 시럽이 놓여져 있을까요? 정답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메를 되게 좋아하거든.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덩어리 설탕 넣으면 녹을까요? 차가우니까 안 녹죠. 왜? 표면적이 작고 그 설탕 결정 자체가 결합력이 매우 단단하니까 걔네들이 녹아서 확산되려면 걔네들이 결합이 운동이 활성화되고 얘네들이 분리되고 속으로 물이 스며들어가고 계속 분리되고 섞여야 녹잖아.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다가 넣어야 녹을까 말까 한데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그런 덩어리 사탕 같은 거 넣으면 녹겠냐고. 안 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스 아메리카노에는 이미 다 녹아있는 시럽 같은 거 쭉쭉 짜서 빨대로 휘휘휘 젓고 손으로 휙휙휙 저으면 다 녹잖아. 이해가 되지? 자, 알갱이 하나하나 거의 따로 노는 급에, 따로 놀기 좋은 급의 이온결합으로 된 독립형 같은 경우는 부식을 시키기 위해 어떤 화학물질에 노출돼 버리면 알갱이들이 다 따로 노니까 쫙 스며들어가서 파사삭 해버리겠죠. 얘네들은 공유결합으로 된 부분으로는 부식이 잘 안 되겠지만 공유결합 짝대기 사이사이에 쪼개지는 그 틈으로 스며들어가서 분리되겠지. 얘네들은 판과 판 사이로 스며들어가서 분리될 거 아니야. 얘네들은 표면에서만 부식이 일어날 거 아니야. 속으로 내부로 그 부식성 물질들이 침투해 들어가기가 쉽겠냐? 어렵겠죠. 즉 결국 뭐냐면 산소의 개수가 규소당 산소의 비율이 점점 줄어가지. 얘는 규소 하나당 4개죠. 최종적으로 규소 하나에 2개잖아. 원래 이거 통합과학에서 숫자 비율 안 적혀 있거든요. 지구과학에는 지구과학 2에 가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일부 지구과학 선생들이 또라이일 때 이 숫자 비율을 적어줍니다.
규소당 산소의 비율이 점점점 줄어갈수록 부식성에 대한 내성이 커집니다. 왜? 결합이 더 단단해지니까. 공유하는 양이 늘어나고. 부식에 노출되는 면적이 줄어드니까. 원자가 줄어드니까 더 내 부식성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돼요? 공유산소가 많고 쪼개지는데 노출이 되는 면이 줄어들수록 부식성이 강해진다. 요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이 단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왜 하필 규소다? 규산염 삼연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결정 구조를 만들고 여기에 플러스 사실 따져보면 얘 빼고는 다 이온으로 돼 있을 수밖에 없잖아. 전자가 부족하니까. 그 나머지 이온 부분이 양이온, 다른 금속성 원소들이 들어가서 양이온 형태로 불순물이 섞이면서 다른 원소가 섞이면서 많은 종류의 나머지 광물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운모만 해도 흑운모만 있는 거 아니잖아. 흑운모, 백운모 있어요. 장속도 정장석, 사장석, 무슨 장석, 무슨 장석, 장속도 종류가 되게 많아. 석영 우리가 다른 말로 수정이라고도 불러요. 저기 울산에 가면 뭐가 있죠? 울산 언양에 자수정동굴 있죠. 그지? 혹시 놀러 가봤냐? 자수정동굴이 뭐냐면요. SiO2가 우리 석영이거든요. 거기에 불순물로 칼륨이 섞이면 보라색이 돼요. 수정이. 거기에 구리가 섞이면 살짝 빨간스름해지고 무슨 원소가 구리가 빨간스름해지던가? 하여튼 원소가 불순물로 섞이는 거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어요. 그게 전부 다 보석들인 거야, 사실은. 우리 뭐 에메랄드, 사파이어, 루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수정이나 그런 계열의 베이스에 어떤 원소의 불순물이 섞였냐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고, 그게 다이아몬드에도 불순물 섞여서 그냥 투명한 다이아몬드도 있지만 파르스름한 빛을 띠는 블루 다이아몬드나 약간 핏빛을 띠는 블러디 다이아몬드나 핑크색 띠는 핑크 다이아몬드나 이런 다양한 다른 색깔들이 나오고 그게 더 비싼 가치를 띠기도 하고 한단 말이잖아. 이 불순물이 어떻게 섞이느냐에 따라 색깔이 바뀌는 거고, 광물의 경우도 어떤 원소가 섞였느냐에 따라서 광물이 바뀌고 녹는점이 바뀌고 도리눔이 바뀌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심이 규산염 삼연체다. 일반적으로. 물론 모든 광물은 규산염 삼연체로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규산염 삼연체가 아닌 가장 대표적인 광물로는 우리가 석회질이라고 부르는 탄산염이 있습니다. 탄산칼슘. 알겠죠? 이런 것까지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마무리 정리를 좀 해주시고 저기 73쪽에 1, 2, 3만 한번 풀어보세요.